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1년 넘게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강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강원도와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올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지방선거 얘기했었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여야가 예상보다 서두르고 있군요. 공천 룰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선거가 여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천 룰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전당원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고치기에 앞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인데 핵심은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엔 20대 1까지 차이가 났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고 상무위원이 하던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 순번을 권리당원 투표로 정합니다. 경선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하는데 이것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민주적인 공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라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성이 뚜렷한 후보가 유리할 텐데 이 경우 본선 경쟁력이나 확장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득권 경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존에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후보군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으로 새롭게 합류한 후보군이 있을 텐데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 유불리가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내 구도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번 온라인 투표도 처음에는 전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반발을 의식해서 여론조사, 의견 수렴이라고 한 발 늦추기도 했습니다.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어쨌건 이번 지선 민주당 공천은 당심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살펴보죠. 일 잘하는 후보, 잘 싸우는 후보 내겠다고 했는데 주초에 공직자 평가 시스템 발표했죠? 네, 민주당 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인물론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평가 결과가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가 평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량 지표를 50% 반영하고 여기에 여론조사 30%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체장이 직접 본인 성과와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PT를 하고 여기에 점수를 20% 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과, 특히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고용률이나 예산 확보, 기업 유치 등등이 해당되고 여론조사도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라 성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 등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는데 아마 강원도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또 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줘서 후보를 골라내고 유권자 앞에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당헌 당규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민의힘은 12월 초에는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들은 당장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PT 준비도 해야 할 겁니다. 단체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평가 시스템을 짜면 공천에서 현역이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공천 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강원 정치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군요. 김도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 스포츠 행사, 이벤트 하면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떠올리실 텐데요. 교통 관련해서도 올림픽이 있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내년 10월에 강릉에서 지구촌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최근에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조직위 총회장을 맡은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ITS 세계총회 정확히 어떤 행사인가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기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모든 이제 그 세계 관련된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매년 아시아, 태평양, 미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2026년에는 우리 강릉에서 합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이제 개최하는데 세계 90개국 또 연구하시는 분들, 기업인들 또 실제 참가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관람객까지 하면 한 20만 명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은 늘 이런 대회를 하면 예산 규모보다 월등히 좀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ITS 총회에서는 각국 참가국의 장관회의, 또 학술 세션, 또 전시회, 기술 시연 등 우리 그 미래 교통 분야의 모든 것이 논의되고 특히 기술 정책이 상당히 활발하게 서로 교환되는 그런 이제 대회입니다. 최근 이제 전번 달 10월 23일 날에 이제 우리나라 조직위원회도 꾸렸습니다. 국토부, 또 도로공사, 또 ITS 코리아, 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함께하는 조직위원회인데 여기서 앞으로 이제 26년 ITS 세계총회를 준비할 겁니다. 우리가 두 번의 올림픽을 치러낸 또 국제행사를 여러 번 치러낸 강릉의 저력으로 세계 ITS 총회도 잘 성공 개최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총회 준비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총회 준비의 가장 중요한 시설은 이제 컨벤션 센터입니다. 예. 그간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좀 늦어져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현재 골조공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내 외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끝나면 뭐 기상과 관계없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어서 내년 7월 6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마 준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공이 되면 아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500명 정도가 동시에 회의할 수 있는 컨벤션은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그 ITS 총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시시설은 따로 신축하지 않고 기존 올림픽 레거시인 스피드 경기장 그리고 아레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부스를 한 427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333개가 이미 판매가 됐습니다. 예. 약 80% 정도 이제 판매가 돼서 아마 올 12월이면 거의 완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부스를 좀 더 늘려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한 4, 5년간 ITS 인프라도 많이 구축했습니다. 예. 또 ITS 협회에 저희가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825억을 들여서 사실상 이제 마무리를 했고 또 스마트 교차로라든지 또 긴급 차량 우선 신호라든지 응급차들 이제 신호에 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게끔. 예.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 시스템 또 관광형 자율주행차가 6대가 지금 계속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마실버스까지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이제 버스 승강장도 전부 교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ITS 총회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스마트 교통 체계를 직접 실감하고 또 안전하게 변화하는 강릉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총회 개최 어떤 의미 그리고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시장님? 총회나 각종 대회를 이제 우리 지방도시가 유치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궁극적인 것은 경제 효과입니다. 예.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자영업이 84%이고 또 유동인구, 관계인구가 많이 필요한 이런 도시는 끊임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각종 체육 행사, 또 이런 학술대회, 또 이런 총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개수로 이제 증명된 거 있는데 섣불리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예. 상당히 기대효과가 크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도시로서의 강릉시의 이미지에다가 네. 스마트 교통도시 네. 그리고 첨단 산업도시라는 영역까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회 또 뭐 스마트 교통도시, 첨단 산업 어찌 보면 모든 산업은 그 중심에 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강릉을 알리고 또 우리 강릉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이제 알려야 되는데 또 그것이 곧 기업 유치로 이어져야지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강릉은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지금 그동안 일해왔습니다. 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더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중에 한 축인 경제도시는 어떤 산업이든 속해 있는 그 기업들이 우리 강릉에 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강릉시 생각이고 예.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특히 우리 같이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를 이루는 나라는 수출 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항만도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철성량도 철도물류를 위해서 철충량도 만들려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강원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첨단 천연물 산업단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저희가 그 16개 후보군 중에 기회발전 특구를 또 얻었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회발전 특구는 각종 기업인들에게 세제 혜택이 많아서 앞으로의 이러한 행사 또 강릉을 알리고 강릉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더 알려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기업들이 강릉에 오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각종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네. 시장님 ITS 세계총회 이후에도 강릉 컨벤션 센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마이스 산업 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네. 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구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제가 요 지원에 와서도 또 마이스 산업 한번 말씀드린 예. 적이 있는데 마이스 산업의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한 4조 3천억 되는데 저희가 이제 2,500명을 동시에 회의할 수 있는 컨벤션을 만들었고 또 보조 컨벤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 고급 호텔에 거의 500~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또 컨벤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시시설은 올림픽 유산인 스피드 경기장, 아레나 경기장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각종 전시 회의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회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좀 여분의 시간에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리 강릉이 마이스 산업을 하는 데서는 적절한 도시다라고 생각되고 또 마이스 시장이 한 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일부분만 좀 갖고 오면 강릉시 GRDP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소득 증대에도 상당히 도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슈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 과제는 이었는데 이에 맞는 히트송 어떤 노래를 들고 오셨어요, 시장님? 오면서 고민했는데요. 예.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네. 우리 강릉은 할 수 있어. 이런 뜻으로 예,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굴하지 않는 보석 네, 같은 강릉이 있으니.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본 대회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또 어떤 대회든 시민의 이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간 여러 가지 세계 대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 개최할 수 있었고 또 본 총회도 우리 시민들이 합심해서 그간 해왔던 대회처럼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 개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훌륭하게 잘 치는 것처럼 그것에 이어서 교통올림픽인 ITS 세계총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미래형 교통도시로 도약하길 바라겠습니다. 김홍규 광역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를 둘러싼
최근 춘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교하던 고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인천에선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등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조작법이 쉬워 등하교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조심할 법도 한데 그게 또 빠르고 이동수단으로도 편리하니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애들도 타다가 걸린 애들 많아가지고 앱에서도 그러고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 타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업체 쪽에서 그거를 타는 그 조건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앱을 좀 강화를 하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뭐 핑계만 대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면허 인증 절차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킥보드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3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이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으론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작 대여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면허 인증 체계를 확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단속 현장에서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 글쎄 뭐 집중 단속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스쳐 돌면서 눈에 띄면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죠. 도망가다가 뭐 세워놓고 막 그냥 뭐 골목길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저희가 무리하게 추격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 뭐 저희 또 추격하다가 또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리하게 단속을 하다가 뭐 청소년이 넘어지거나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단속하는 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단속보다도 학교 차원의 교육 강화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대중교통이나 이런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놀이기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 자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앱 설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앱이라는 거는 솔직히 타인 명의로도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고 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 명의라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규제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 실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위험 운전을 방치한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10대 미성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만 14세에서 15세 이상이라면 민법 750조에 따라서 그 미성년 자녀의 부모님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행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과 인천에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관련된 조례 개정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그 이용자의 연령이나 면허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점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자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이용자 연령이나 면허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달리 규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회에선 공유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던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을 좀 심하게 하거나 벌금도 많이 낸다거나 그런 걸 하면 좋겠어요. 면허증을 스캔 안 한 사람은 진짜 못하게 한다는 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만 만들어지기 기다리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관련 조례나
그 해당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안전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게 현재 국회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규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내용이 전면 삭제되고, 이를 통해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고, 적어도 도로 위에서 전동형 킥보드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일수록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설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드리죠. 동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좌우지간 오늘은 이번 주 정치 이슈 톡톡 어떻게 생각해란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어 볼 것 같은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후폭풍이 좀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법무부가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잇따라서 이제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 반발이 좀 심해지는 분위기. 어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좌천됐던 그런 검사들을 다시 영전시키는 좀 그런 인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좀 꿀 빨았던 검사들이 더 좀 사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항소 포기 사태로 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장급 2명 이렇게 한 4분 정도 옷 벗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좀 그때 꿀 빨았던 검사님들 더 사퇴했으면 했는데 하는 좀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어쨌든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론의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보면은 잘못했다가 이제 항소 포기를 했어야 한다가 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정말 뭐 5대 3대 1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해볼만 한데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검사들의 항명 사태가 너무 크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들 뭐 필요할 때만 자기네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가뜩이나 이제 검사들이나 뭐 검찰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여론이 같이 좀 폭발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강군 모드를 해도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까지 엮어서 하면 되겠다,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항명을 한 검사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 꿀을 빨았던 검사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다 지검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올해 7월 달에 임명된 분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다 물갈이하고 고르고 골라서 이 박철우는 반부패 부장으로 보냈고, 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나의 요직에 갈 사람들을 지검장으로 다 앉혀놓은 겁니다. 검사장으로. 그랬는데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나오니까 오죽하면 이 검사장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검사장으로 앉혀놓은 이 사람들도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를 왜 하냐, 좀 궁금하다. 설명을 요구하니까 인사 조치를 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고르고 골라서 7월 달에 임명을 했는데 지금 불과 3개월, 4개월 채 지났는데 또 인사 조치를 한다는 그러한 일이고요. 저는 이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가면서 지금 검찰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이에요. 수원고등고검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현재 사건이 있는 곳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아예 공소를 취하시켜야 된다. 공소를 유지하면 안 된다. 이 지검장이 공소 취하를 지시 내릴까 봐 너무나 걱정돼요. 왜냐하면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재검토를 하다는 가장 먼저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이거 대장동 항소 포기했는데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났죠. 나경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부터 시작해서 황교안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아무도 의원직 상실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14명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논리면 검사가 항소하지 말아야죠. 피고인들만 항소해야죠. 검사들이 대장동 이재명 정부하에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인사조치로 발령난 이 검사들, 특히 서울중앙지법 박철우 중앙지검장 사단에 있는 이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는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있는데 포기한 거예요. 7천억이 있는데 포기한 건데 패스트트랙 사건 피해자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그리고 금전적 손실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일주일 있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를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시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꿀 빨았던 검사들이 이번에 항명한 검사들이 모두 다 꿀 빨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덜어 있을 뭐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검사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별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좀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국회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하겠다는 거는 좀 합의가 됐는데 지금 뭐 2+2 회의에서 뭐 세부적인 조절은 뭐 이게 법사위에서 하냐, 별도의 뭐 특기를 만드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에서도 모든 것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명 검사들에 대한 걸 좀 넣자고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힘에서는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한 걸 넣자고 하는데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이 어떤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사위나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게 또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들은 많아요. 그건 다수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되죠. 아니죠. 이게 왜냐면은 특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민주당은 어쨌든 방어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잘 잡겠습니다.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제가 많이 드는 하나만 거예요. 잡아드리자면 지금 항명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항명의 명자와 설명의 명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항명은 명령명자예요. 명령이 있을 때 대항하는 걸 항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라 그럽니까? 명령한 거 없다. 명령한 게 없으면 항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의 명자는 이름 명자인데 설명을 요구한 거지 항명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9%,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습니다. 이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 논란 등의 호재가 잇따랐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좀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 침체 원인 강 변호사님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 국민들이 지지율을 평가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도덕성과 정책인데 그 도덕성이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사태나 또 혹은 도덕성 문제가 대장동 문제, 도덕성 문제에 빗댈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계엄의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계엄이 뭐 정책에 관련된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덕성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새정책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지부진 지금 결과가 나왔지만 지지부진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매끄러운 새로운 정책 입안을 하지 못한 점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신, 뭐 자유한국당,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우리나라 정치계의 80년 역사에 60년 이상을 통치했습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당만 해온 거예요. 야당을 할 줄 몰라요. 자유한국당 때 야당했다가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좀 국민의힘에게 공소대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국민의힘에 좀 그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야당답게 해라. 야당은 야당답게 해야 돼요. 야당답게 싸워야지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강변호사님 지팔직꼰이라고 유행하는 거 알죠? 아세요? 네, 압니다. 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지금 국민의힘한테 딱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너무 높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정연설하러 국회 갔는데 뭐 꺼져라 이런 발언을 하고 뭐 지금 뭐 보수층에서도 일부 보수층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좀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외교나 뭐 실제 지지율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외교나
뭐 이런 문제에서는 잘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까지 발목 잡아야 되나? 너무 발목 잡는다. 이런 분위기들이 그 보수층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에서도 대구 경북,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봤을 때도. 보수적인 그 성향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지지율 하락의 가장 선봉장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봤을 때는 저는 황교안 이거만 해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예, 이 말로 지지율을 엄청 깎아먹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파 연대 얘기하고 있고 추가로 나경원 의원께서는 뭐 그 부정선거 세력하고 윤호개인 세력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도 그 암세포도 같은 세포냐 거기랑은 이제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도 공감됩니다. 지금 뭐 항소 포기 사태나 뭐 그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데도 지금 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자업자득이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승소를 했죠.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소송을 추진했던 사람이 한 전 대표였죠.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던 한 전 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보수의 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소 포기 사태나 론스타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주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최근에 이제 SNS 뭐 이렇게 팔로우하는 거 보면은 한 100개를 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토론하자는 거예요. 거의 토론 약간 좀 중독된 일주일 사이에 SNS에 145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늘었나 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확실히 이제 주목은 받고 있어요. 주목은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보수 야당의 핵심적인 인물, 지도자로 쓸 수 있냐? 이건 좀 별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비토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과연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 존재감을 보이면서 다음 이제 지선이 됐던 지선에서 이제 어쨌든 어떤 공간을 열어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난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천을 받기도 객관적으로 쉽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파 연대 주장하면서 뭐 황교안 총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릇에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공간이 열린다고 해도 과연 어디로 출마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고 싶을 때 컷오프를 당하거나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은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불출마한다고 하면은 그냥 갓동훈이다. 간만 보고 있다가 출마 안 한다. 그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 보수 정권의 이제 야당의 지도자로 쓰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만만치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기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지방선거연대설을 일축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선거연대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중심으로 한 범보수 정제 개편 가능성. 강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난번 가장 가까운 지표가 지난 대선입니다. 당시에 진보로 분류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대 보수로 분류될 수가 있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표를 계산을 해보면 0.91% 차이가 났습니다. 1%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해야지 이게 비등비등한 대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게 그 충남 보령에서 재보궐선거인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공천 받았을 때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과 장동혁 대표는 사이는 좀 원만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연대인지 뭐 통합인지 이런 가능성이 잘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도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확실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학가 주변이나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는 확실히 표가 많이 나와요. 그러한 곳에 개혁신당 후보들에게 뭐 연대를 하던가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개혁신당이 국민에게 연대를 하던가 이런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얘기 잠깐 하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장군은 장군의 역할이 있고 나가서 저처럼 방송 나가서 싸우는 그 병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 새벽 배송 아이템 얘기하다가 대장동 항소포기 아이템, 론스타 이런 아이템 SNS에 글 많이 올리잖아요. 병사의 역할이 딱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역할이 병사라고, 예. 롤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병사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장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직 이 한동훈 대표는 아직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준석 약간 롤모델 따라하기 하면서 SNS에 글도 많이 올리고 전국도 다니고 TV 토론하자. 이게 이준석이 해왔던 정치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이준석은 공직선거에 계속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증을 받았는데 한동훈 대표도 검증 받으려면 결국에는 공직선거에 출마해야 됩니다. 일찍이 지방선거에 어디 출마하겠다고 미리 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준비 다 해놨는데 또 꽃길 깔아달라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험지를 가겠다고 선언을 하든 해라. 네.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하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간 보고 있어가지고 네. 박동훈이랑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세요? 뭐 상식적으로 강 변호사께서 많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에서는 이기려면은 전략적으로 다 끌어안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 끌어안고 싸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정강훈, 한동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유승민이나 뭐 이렇게 이준석 후보나 한동훈 후보를 같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뭐 한동훈 대표나 뭐 이렇게는 그냥 알아서 뭐 이렇게 SNS 하고 있는데도 당에서는 뭐 그냥 뭐 시큰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세 분의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이 세 분의 보면은 세 분의 특징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렇게 비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거를 버티지 못해서 나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아직 국민의힘이 고쳐졌을 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릇에 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하고의 뭐 합당 내지는 뭐 연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윤 의원님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지금 선거 앞두고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국민의힘을 없애겠다, 뭐 국민의힘을 뭐 영남 자민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구호는 높게 외치는데 당 지지율이 지금 3%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는 후보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조국 당대표라는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카드 하나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쨌든 조국 당대표가 나갔는데 그럼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선거에 출마를 못해요. 그럼 뭐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했는데도 본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은 그 당은 그럼 계속 선거를 출마를 못하고 우리는 계속 선거 출마했다가 연대해가지고 후보 못 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돌이표에 대한 물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어렵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호남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너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 강원도 토론이니까 제가 조국 혁신당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민병희 전 강원도 교육감께서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부터가 입시 비리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감옥을 갔다 온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 교육감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의당이라서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꼭 이렇게 뭐 말만 나오면은 뭐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이 3당의 우리나라 이 양당 체계가 강한 데서 3당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진보적인 3당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을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조국 대표가 이 정권 하에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에게 강한 이런 메시지를 내기 좀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존재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제3당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 지난 12일이었잖아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하고 당 출신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첫 회의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논의를 했는데 김진태 지사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 하신 거죠. 도지사로서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 게 많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사안을 모르면서 답변을 잘 못하면 옆에 있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한테는 마이크를 안 줬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얼마 전에 국정감사 기간에 김현지 출석해라고 하니까 갑자기 원주 그 산불 예방한다는 그 일정을 대통령이 잡고 김현지도 그 일정에 따라가야 된다. 부속실장이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원주에 갔더니 김현지가 없어요. 오후 4시 돼서야 사실은 김현지 혼자 대통령실에 있다. 이렇게 발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원주에 왔을 때 산불을 예방하겠다고 원주에 왔을 때 도지사를 안 불렀습니다. 도지사를 불러야지 도지사가 애로사항이 우리 헬기가 몇 대가 필요하고 무슨 임수로가 뭐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 저수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얘기를 할 텐데 도지사를 안 불렀어요.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이죠. 이번 2026년 예산 12월 2일까지 통과인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혹은 또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얼마나 홀대를 할지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산불 왔을 때는 좀 불렀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김진태 지사님께서 같은 날 국민의힘 회의도 갔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도 갔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데 가서 그때 좀 서운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마이크를 안 줬을걸요? 마이크 줬어요. 마이크 줘가지고 거기서 네. 김진태 지사님께서 또 바른 말 하셨어요. 하신 네.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국가에서 이제 내리는 예산을 이제 지역하고 좀 소통 없이 내려버리면은 우리도 매칭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뭐 이런 지원금은 지역 화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냥 내리니까 그거 내릴 때 지역하고 그렇죠. 소통 없이 내리니까 그것 좀 해달라니까 대통령께서도 쿨하게 그건 맞다 앞으로 네.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가셔가지고 그때 좀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김진태 지사님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당이 다르니까 뭐 여당 야당 나눠가지고 야당이 이제 홀대 받는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강원도하고 춘천시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로 그러면은 강원도가 어쨌든 그 정책이나 뭐 예산의 주도권이 좀 도니까 크다 보니까 춘천에 맨날 돈을 안 내려요. 자꾸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당이 다르니까 탄압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춘천에서 역점 사업 지금 뭐 제가 좋아하냐 마냐 이거라고는 별개로 봤을 때 뭐 호수 국가정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도비를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영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립미술관 짓는데도 타당성 안 맞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WT 세계 태권도 그 본부 건설하는 것들도 국비나 도비를 특히나 이렇게 시에다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 내년 예산을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이 반대로 본인도 야당이라서 탄압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춘천과 강원도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면은 안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뭐 미술관 문제나 WT나 이거를 1시간짜리 주제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도청의 어떤 입장인지 제가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시청 입장도 제가 대변하면서 도청 입장도 대변하겠습니다. 다 조건을 더 제시해가지고 협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정원 사업 하나만 딱 얘기 들으면은 토지 보상이 지금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 안 보상된 데가 지금 3.3%밖에 되지 않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너무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춘천시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근데 너무 논리가 안 맞는 거네요. 확보도 되지 않았잖아요. 29년에 100점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100점 안 만들었다고 예산 못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다음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진행은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강원도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현역 김진태 지사에 맞설 여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우상호 수석의 이름도 좀 오르내리는 것 같고 이광재 전 지사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국힘에서 뭐 김진태 지사의 독주가 뭐 확실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우상호 수석은 뭐 서울시장 선거에도 관심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휴가도 뭐 속초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만났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는 저는 이제 나올까 말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역시 정치인한테는 여론조사가 정말 갑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여론조사가 도내에서 하나를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1위를 하시니까 다시 이렇게 좀 기운을 받으시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두 분 모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활동한 부분들이 적어요.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께서는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지금 다른 지역으로 좀 가셨고 가지고 이 두 부분에 이제 좀 좋지 않은 약점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짧게 정리해 주시죠. 짧게 말하겠습니다. 찐 강원도 사람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원도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강재 전 지사 민주당 분당갑 위원장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호 지금 수석도 국회의원 12년, 16년 하는 동안에 서대문구 국회의원을 4선을 하는 동안에 저도 그때 국회에서 근무를 했지만 강보현 모임에 나오던가 강원도 의원 모임에 나오던가 스스로가 강원도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강원도지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진짜 강원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오늘 주제가 이번 주 정치 이슈 톡톡 어떻게 생각해라는 주제인데 두 분의 한 줄평 들어보죠. 강대규 변호사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네, 저는 국힘 하락세 누가 봐도 자업자득으로 뽑았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곱창 노다지가 터졌다. 100% 소 내장만 제대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노다지 궁중 곱창 전골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노다지 궁중 곱창 전골 750g 대용량 6회 12인분이 기적다 49,900원. 2세트 12팩 구매 시 만원 할인 찬스까지. 줄 서서 먹는 소곱창 전골 맛집. 맛의 비법 그대로를 만난다. 곱이 꽉 찼네. 근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 국물도 끝내준다. 다른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쌍따봉, 쌍최고. 노다지 궁중 곱창 전골. 오직 100% 소만 듬뿍. 가마솥에 진하게 우려낸 한우 사골 육수. 모든 재료 노다지가 엄선한 진하고 얼큰하게 진짜 소곱창 전골 납시오. 이번엔 진짜 장난 아니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비싸서 못 드셨던 소곱창 전골. 누구나 부담 없이 쫄깃쫄깃 맛있게 푸짐하게. 와. 영양 건강식으로도 역시 곱창 전골. 노다지 궁중 곱창 전골. 자,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750g 대용량. 진짜 푸짐한 양. 넉넉한 양인데도 가격은 팍 꺾었습니다. 6회 12인분이 기적다 49,900원. 2세트 12팩 구매 시 만원 할인 찬스까지. 양이 적다고요? 100% 반품. 맛이 없다고요? 100% 환불. 지금 빨리 드셔보세요.